저 신발은. 그녀는 뒷말을 잊지 못한 채 입가에 경련이 일고 손끝이 바르르 떨리며 가슴이 새가슴 되어 팔딱거린다. 노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얗게 질린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힌다. 갑자기 와 극하여. 어디 아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았던 미령은 더듬거리며 묻는다. 신발이 왜 한 짝만? 작품인가요? 노부는 담배를 꺼낸다. 그리고 타담한 담배를 재떨이에 놓고는 무겁게 입을 연다. 참 기맥힌 일이지 세상에.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전미아 작가님의 단편 소설 가족신입니다. 이 작품은 전미아 소설집 낯선 별이 사는 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제 채널에서 여러 작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용서는 한동안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만약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작품을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출근해서 맨 먼저 칙칙한 가죽 신발 한 짝을 가슴에 안아보고 미령은 씩 웃는다.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아침부터 낮게 내려앉은 회색빛 하늘은 빗방울을 하나둘 떨어대더니 점점 세차게 내린다. 미령은 물끄러미 창밖을 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았다가 후다닥 일어나 수납장을 열어 가방을 꺼낸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생각난 듯 지퍼를 열어 작업대 위에 얹힌 휴대전화, 담배, 라이터를 주섬주섬 쑤셔 넣는다. 언니, 커피 마셔요. 지연이는 빗살무늬가 그려진 갈색 머그잔에 커피를 담아 그녀 앞에 놓는다. 잠시 머뭇머뭇하며 망설이던 미령은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챙겨둔 가방을 든다. 나가봐야 해. 내일까지 작품 마무리할 거라면서요. 비가 오는데. 오늘은 가지 마요. 이거 완성해 놓고 나랑 같이 가요. 장마 온다는데. 너도 참 날 잡으려고 별 수를 다 쓴다. 그럼 가실 거예요? 빨리 올게. 비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건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무엇에 흘리기라도 한 것처럼 빗속을 헤매다가 온몸을 비에 내어주고는 가슴도 머리도 없는 허수아비처럼 되어 어기적 돌아오곤 한다. 널 가슴으로 낳았지만 넌 내 딸이다. 엄마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늘 그녀를 괴롭혔다. 차라리 말을 꺼내지나 말든지 아니면 속 시원하게 말해주든지 난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는 생부였을까? 출생의 비밀을 풀지 못해 그녀는 자괴감에 빠져 살아왔다. 그런 그녀를 지연이는 안타까워서 일 핑계를 대며 잡아보려 하지만 미령은 이미 공방을 나서서 빗속을 달린다. 그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구릿빛처럼 거무튀튀한 아주머니가 친척이라며 집에 왔었다. 미령은 딱부리 같은 아줌마가 무섭고 싫어 안방에 가지 않고 마루에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자신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걔 때문에 고향까지 버리고 쯧쯧쯧. 공부시키려면 진주보단 서울이 낫지요. 자네가 공부 땜시 고향 버렸던가?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왜 나 때문에 서울로 왔는지 몰랐다. 엄마가 임종 때 그런 말을 해주고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미령은 차를 몰아 남쪽으로 달린다. 내려갔다 오면 무엇인가 마음이 가라앉아 작업이 잘 마무리되겠지. 그렇게 자위를 하며 가속 페달을 지그시 눌러 밟는다. 전시의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던 지난 2달을 되짚어 본다. 얼마나 고심했던가. 그 고심 끝에 생각해난 꿀망태. 이젠 안감을 넣고 끈을 달고 징 3개만 박으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촌부의 꿀망태가 된다. 함께 일하는 지연이도 가죽공예를 전공했다. 미령이가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배워보겠다고 돌아온 게 어느새 8년이 지나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들은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핏줄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묶여 피부치 이상이다. 공방은 작업실 겸 전시장으로 쓴다. 공방 분위기도 작품도 골동품처럼 무게감을 준다. 미령은 그런 색감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벽면에는 핸드백, 가방, 목걸이, 액세서리들이 걸렸고 창 밑으로는 잡다한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햇빛을 가린 커튼 곁에는 크고 작은 두루마리 가죽 원단이 세워져 있고 진열대 서랍마다 작품에 끼우면 날개를 달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누비게 해줄 이색적인 장석과 단추, 부속들이 보관되어 있다. 중앙에는 나무로 된 직사각형의 큰 작업대가 있고 그 곁으로는 소파가 있다. 미령은 작업대에서 시간의 비늘을 벗겨 정겹고 독특한 멋을 찾으려 달을 창에 걸어놓고 그 많은 별을 불러들여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아 애달파한다. 언니, 아직이죠? 색감은 어떤 걸 쓸 거예요? 글쎄, 세월의 덮개를 둘러쓴 것 같은 느낌이면 좋겠지. 난 가죽도 사람 같다고 생각해.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고 중후한 멋이 배이듯이 가죽도 세월을 견디면서 해지고 결마다 세월의 이끼가 끼어야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과 멋이 나오거든. 그게 가죽의 매력이지. 그런데도 낡았다고 버리고 새 것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잖아요. 그래, 몰라서 반짝거리는 게 좋은 줄 알지. 그랬다. 미령은 낡은 가죽의 매력 때문에 앤틱이나 빈티지풍을 좋아한다. 언젠가 친구 집에 갔다가 벽에 걸린 투박하고 해진 가방이 있어 막무가내로 달라고 떼썼던 적이 있다. 친구의 할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들고 다녔던 진료 가방이라 했다. 참, 조금 전에 왔던 전화는 누구예요? 내 스승님이셔. 이탈리아 피렌체 가죽공예학교 교수님. 전시회 때 나오신대요? 그래서 더 긴장이 돼. 그렇다. 그녀는 한국에서 지킴이 공예가 계자 장인으로 매스컴도 타고 이미 장인의 반열에도 올랐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쏟아 만든 작품이 멀리 이탈리아에서 명품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들과
차별화된 가장 한국적인 작품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개 속이다. 미령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스케치해둔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본다.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건데 오늘 보니 영 아니다. 그녀는 디자인해둔 종이를 뚫뚫 뭉쳐 휴지통에 쑤셔 넣는다. 그러고는 골몰한다. 며칠째 애양간 누렁이 소처럼 큰 눈만 껌뻑이고 신혈로 가슴팍에 열꽃을 수북이 피워내더니 입안이 소태같이 쓰다. 하지만 달리 어쩔 방법이 없어. 애꿎은 커피만 한 잔, 두 잔, 또 연달아 마신다. 그렇게 머리속을 뒤적이다 무릎을 탁 치고 벌떡 일어서며 맞아, 그거야 라고 고함을 지른다. 꼴망태, 할아버지의 꼴망태. 그녀는 언젠가 시골에 갔을 적에 할아버지가 메고 가던 꼴망태를 떠올렸던 것이다. 지연아. 지연은 골담초 송이를 펜던트로 만들려고 가죽을 접다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시골집 장독대 곁에 샛노랗게 피는 그 골담초다. 그는 전시에 출품할 목걸이를 만드는 중이다. 왜요? 생각났어요? 찾았어요? 꼴망태. 풀을 베어 담아매고 다니던 지프로 엮은 망태. 나 그걸 만들래. 미령의 눈에 눈물이 흥건히 갠다. 어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미령은 흙과 돌 무더기를 파헤치고 땅속 깊이 묻혀있는 소중한 보물을 캐듯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무렇게 던져두었다 메고 나가 꼴을 담아오던 자연을 닮은 꼴망태. 가방이 아닌 촌부들의 애완이 서린 투박한 망태를 이번 전시의 주제로 정했다. 지연아, 도안을 어떻게 그릴까? 글쎄, 언니는 박사님이잖아. 맞아, 난 박사지. 미령은 농담 한마디 툭 던지고는 턱을 개고 멍하니 앉아있다. 그러다가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입에 물고 눈을 지그시 감는다. 입술 사이에 물린 채 다 들어가는 담뱃재가 작업대에 떨어지고 앞치마에도 떨어진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문득 정신이 난 듯 그녀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 나서 비벼꺼 쓰레기통에 휙 집어던지고는 연필을 집어든다. 지연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묘한 웃음소리를 낸다. 허허허. 왜? 뭐가? 나 언니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웃겨. 누가 보면 한마디가 잘려나간 줄 알겠다. 왜 하필 새끼손가락만 짧아? 부모 중에 누가 그렇게 생겼어요? 난 또 무슨 소리라고. 이 새끼손가락? 글쎄, 흉해? 언니인 어릴 때 잃어버렸어도 찾는 건 문제 없었겠다. 새끼손가락 이야기하면 대번에 찾을 테니. 미령도 따라 웃는다. 어릴 때 아빠랑 엄마도 손가락을 보고 놀리곤 했다. 우리 미령이 새끼손가락은 꼭 누에 머리 같아. 그녀는 짧은 손가락이 창피해 수술해달라고 떼를 쓰면 엄마는 부자 되는 거라 했었다. 지연은 까르르 웃는다. 미령은 새끼손가락을 본다. 이 손가락으로 출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넋이 나간 듯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머리를 가로젓는다. 나 망태 도안 그려야 해. 이제 웃기지 마. 그녀는 죽자 사자 이래도 허무만 남는 구멍난 촌부들의 삶에 덧댈 전을 떠올린다. 많아도 복잡하고 하나만 붙이면 가난이 덜 묻어나고 두 개,
아니 세계가 낫겠다. 농사일에 바쁜 촌부들이 뚝딱 기워 입은 거칠고 굴곡진 그들의 삶을 표현해야 해. 백지에 자연 정원을 나타내는 사각형 모양 두 장을 그려 하단 양옆의 각을 살짝 죽였다. 그중 한 장에는 해진 옷에 덧댈 크고 작은 세 개의 조각을 거칠게 그려두곤 알맞은 색감을 선택해야 했다. 작업대에 얹힌 팔레트를 끌어당겨 붓을 든다. 젊어서 꿈꾸었던 한 가닥 구름마저 밀어낸 맑고 드높은 하늘빛, 넉넉한 품으로 휴식처럼 품어주던 자연의 초록빛, 아등바등 살다 낙엽처럼 바스러져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그 흙빛을 칠했다. 세계 조화는 환상이다. 다음으로는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그 짙푸른 잎 색깔 사인펜을 들고 꾹꾹 눌러 이음매에 스티치를 돌렸다. 완성된 도안은 가방이 아닌 흥부의 등판이고 엉덩짝이고 무릎팍이었다. 언니, 이건 흥부를 밭에 세워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렸지만 형지 작업을 거쳐 봐야 해. 아직은 몰라. 미령은 마음이 급해졌다. 그려둔 단면도를 오린다. 덧댈 삼색의 조각에 인생의 신맛, 단맛, 쓴맛까지 첨가했다. 접착제로 조각조각을 붙여 종이 가방이 완성됐다. 우리 정서에 맞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촌부의 한이 서린 꼴망태다. 됐어. 바로 이거야. 미령은 천진한 아이처럼 깡총거리며 좋아라 한다. 언니, 대단해요. 아주 좋아요. 그녀도 흡족했다. 작업대 위에 가죽을 가로로도 세로로도 얹어보며 결을 잡아 펼쳐놓는다. 그 위에 잘라둔 단면도 본을 올려서 무거운 추로 눌러놓고 가위로 사각사각 자른다. 재단된 가죽 조각을 하늘색, 녹색, 그리고 갈색으로 염색했다. 염색이 완성된 가죽을 작업대에 올려놓는다. 이번에는 진녹의 리넨실에 비즈왁스를 바르고 오래 쓸 수 있게 양초를 먹이려고 실을 다시 양초에 눌러 당기니 양초살이 듬뿍 묻혀 나왔다. 가죽 조각은 절단면을 안으로 꺾어 놓고 접착제로 붙였다. 붙여진 솔기 위를 디바이더로 일정하게 선을 그어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깁는다. 0.5cm 간격을 두고 양쪽으로 교차시켜 정교하게 스티칭한다. 한 작품을 완성하려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도 그녀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더디어도 꼭 수작업을 고수한다. 엄마, 나 이탈리아로 보내주라.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미령은 무남 동료였고 미대를 졸업했다. 왜 하필 그 먼 이탈리아를 가려고 그래, 혼자서. 공부하러 가는 거지. 내가 죽으러 가는 줄 아나 봐. 딸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집채처럼 밀려오는 해일이었고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태산이었다. 어릴 때부터 공주 옷을 입혀 공주가 되라 했고 친구도 가리게 했고 중고등학교 때는 점심때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싸서 학교로 달랐고 불면 날까 지면 꺼질까봐 가슴 졸이며 키웠다. 미령은 넘치는 엄마의 사랑에 질식할 지경이었고 가족이란 둥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유학을 생각했던 게다. 난 너하고 떨어져선 못 살아. 우리 엄만 왜 나만 낳았을까? 동생 하나 더 낳지? 너 잘 키우려고 그랬지. 아빠, 나 공부 더 하고 싶어.
엄마 좀 말려주라. 그건 우리 미령이 말이 맞아. 자식이 머리 채우러 간다는데 움켜잡는 게 사랑인 줄 아나 봐. 당신 미령이 떼어놓고 살겠어? 참네. 유학 간다고 애가 없어져? 집착도 병이야. 웬만큼 해. 미령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미대가 아닌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가죽 공예 학교에 입학해서 좋아하는 가죽을 공부했다. 그녀는 가죽이 좋았다. 냄새가 좋고 만지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에는 엄마를 떠나왔다는 게 좋았고 자유스러움이 좋았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엄마 곁이 집이 따뜻한 정이 그리웠다. 하지만 하고 싶은 가죽 공부를 하니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미령의 친구를 만나 그림이 아닌 가죽 공예를 배운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 딸을 찾아 피렌체로 갔다. 6개월 만에 만난 모녀는 반가움의 해우가 아닌 전쟁을 했다. 어머니는 딸의 짐을 싸놓고 쓰는 방을 정리하려 했다. 나 한국 안 가. 가죽 공부는 안 돼. 당장 때려치워. 꼭 하려면 그림을 하든지. 왜 가죽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 그림 안 하려면 같이 돌아가. 난 안 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래. 내 인생이야. 막무가내로 가죽은 안 된다는 게 그녀로서는 황당하기만 했다. 이건 부모라는 이름을 빌린 행포야. 뭐? 행포? 그래. 이건 사랑이 아닌 행포야. 난 질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엄마는 울부짖었다. 미령은 그런 엄마를 외면해 버렸다. 내가 애야? 이제 내 힘으로 공부할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가 투자한 돈 다 갚을게. 우리 엄마 딸 하지 말고 살자. 미령의 말에 엄마는 몸을 부르르 떤다. 이건 아니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너를 위해서야. 어머니는 딸과 팽팽하게 줄다리기 했지만 모녀지간의 연을 끊자는 말에 겁이 덜컥 났다. 딸만 보면 온몸 구석구석 짜릿한 행복을 느끼고 까르르 웃는 웃음에는 풍선을 타고 푸른 하늘을 나는 듯 하지 않았던가. 그런 딸인데 그 딸 없이는 살 자신이 없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고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미령은 전화통을 붙들고 울었다. 엄마는 가죽공예가 싫었지만 금쪽 같은 딸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빌었다. 엄마,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고집 꺾으려고 했던 말인 것인지 알지? 그토록 하고 싶다니. 엄마, 걱정 마.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학위 따서 갈게. 엄마는 잘못했다는 딸의 말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싹 가셨다. 미령은 편한 마음으로 공부에 몰두했다. 하고 싶은 공부였기에 뛰어난 성적으로 학위를 땄고 기회가 되어 학교에 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례를 치르고 일 때문에 다시 이탈리아로 왔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다. 엄마마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탈리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왔다. 엄마, 왜 이래? 엄마 딸 지켜야 하잖아. 그래, 널 두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니? 엄마의 생명은 타버린 불쏘시개처럼 매일매일 사그라져 갔다.
미령은 엄마에게 매달렸다. 나 죽기 전에 결혼해라. 혼자 어떻게 살래? 그랬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마저 죽는다면 세상 천지에 피부치 하나 없다. 미령은 문득 내일이란 시간이 두려웠다. 살아오는 동안 힘겨워 끙끙거리면 엄마는 허리춤에 그녀를 동여매고 대신 뛰었고 세상이 싫어 휘청거릴 땐 땀 흘리며 엉덩이를 받쳐 밀어주었는데 그 엄마가 내 가족이 없다는 건 먹빛 세상이다. 그토록 자식을 위해 따뜻하고 튼튼하게 지켜주던 울타리가 여름 장맛비에 속절없이 주저앉은 흙벽처럼 지금 허물어져 내린다. 그녀는 발버둥을 쳐도 어머니를 더는 붙들 수 없어 붉은 눈시울이 되고 젖은 얼굴에는 애로움이 척 달라붙어 바람 없는 병실에서도 가슴이 옆구리가 들썩거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엄마도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말을 하려고 한다. 미령아, 엄마 말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세상 천지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나를 낳아주고 내 엄마여서 고마워. 다음 생에서도 꼭 내 엄마여야 해. 그녀의 엄마는 숨을 가쁘게 헐떡거리며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을 이어간다. 덜 가슴으로 낳았다. 그렇지만 넌 내 딸이다. 다음 생에도 내 딸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돌덩이로 눌러놓은 듯한 무겁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리더니 잠시 입가가 가늘게 실룩인다. 사랑. 엄마, 엄마? 부둥켜 하는 모녀의 뜨거운 눈물은 생과 사로 갈라놓았다. 엄마가 생모가 아니라면 나는 누굴까?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돌아가신 아버지는 누굴까? 그분이 생부일까? 만약 생부라면 바람 피워 얻은 딸일까? 아니면 길바닥에 버린 아이였을까? 그도 아니면 보육원에서 데려왔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으니 알 길이 없다. 미령은 출생의 비밀을 풀지 못해 자괴감에 빠진다. 엄마에게도 미안했다. 당신이 낳은 딸도 아닌데 그토록 사랑해 주지 않았던가. 진작 알았더라면 예쁜 짓도 많이 하고 잘해 드렸을 텐데 사랑해 주고 잘 키워줘서 고마웠다. 미령은 나지막이 엄마를 불러본다. 엄마 고마워. 내 엄마여서 다음 생도 우리 모녀로 만나자. 그땐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돌려줄 수 있게 내 딸이 되어야 해. 그녀는 엄마가 사무치도록 그리워 가슴을 뜯는다.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물건을 정리했다. 장롱을 열어 옷돌을 꺼내다가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뭘 이토록 소중하게 보관했을까? 조심스레 상자를 연다. 그 속에는 얌전하게 쌓인 핑크색 보자기가 있다. 이토록 겹겹이 싸서 보관했다면 중요한 건데 보석? 돈? 궁금해 얼른 보자기를 풀고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단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엔 칙칙한 가을색 아기 가죽신 한 짝이 있었다. 이게 뭘 대단하다고 이렇듯 소중하게 보관했을까? 고개를 갸웃한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던 신발 한 짝. 신발을 들여다보니 안쪽에 진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이건 무슨 약자일 텐데 내 이름도 아니고 어릴 적 내가 신은 걸까? 그녀는 사진 속에 웃는 엄마를 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어. 용서해. 출생의 비밀을 묻어둘 수가 없었다. 자신이 누군지. 그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다음 날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었다. 이제껏 서울 태생인 줄 알았는데 서울이 아닌 진주였고 출생신고 뒤 서울로 이사했다. 기록은 그것뿐이다. 나는 누구일까?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걸까? 뿌리도 가지도 없는 부평초이던가. 기억의 조각들을 잘게 부수어 체에 걸러도 작은 알갱이 하나도 잡히는 게 없다. 진주, 진주, 진주. 주술사가 주문을 내우듯 중얼거린다. 자신과 진주를 묶어 생각해봐도 연관되는 그 무엇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다 그녀는 벌에라도 쏘인 듯 정신이 번쩍 든다. 그 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째 되던 날 꾸었던 꿈속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강가의 풍경이 보였고 누군가의 품에 안겼는데 지린내 같은 퀴퀴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었다. 분명 그런 냄새였다. 꿈속에서는 내가 아주 어렸던 것 같았다. 그것뿐이었다. 흔히들 기분 나쁜 꿈을 개꿈이라고 치부를 하는데 내가 꾼 그 꿈속의 아련한 풍경들도 개꿈일까? 아니면 엄마가 선몽을 해준 걸까? 아냐, 그냥 한 토막 꿈인 게야. 미령은 그냥 몰랐던 걸로 하자고 마음을 다독였지만 짓누르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의문은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는 답답함을 매일매일 술로 달랬다. 의지가지 없는 야인 나뭇잎 하나 되어 바람이 밀고 가는 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살아가야 할 처연한 생이 아닌가. 술을 마시면 모난 세상이 둥글게 보였고 구멍난 가슴도 시리지 않아 매일 술에 쩔어 살았다. 그녀는 그렇게 일도 접고 방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대학 동아리 친구를 만났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그녀는 애로워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게 사단이 되어 친구의 아내가 찾아왔다. 그녀는 비로소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혼자가 싫어 주저앉지 않으려고 잠깐 기대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미령은 정신이 들었다. 아빠 엄마가 날 어찌 키웠던가. 오직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든 일을 해야만 했다. 강단에 서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 지킴이 가죽공예란 공방을 열었다. 공방에는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했던 신발 한 짝을 가져다 놓고 엄마가 보고프면 품에 안기듯 살짝 안아 가슴으로 엄마를 만나곤 했다. 나 차 한 잔 줄래? 지연이가 가져다 준 커피를 마신다. 미령은 모든 걸 다 잊고 우리 전통의 멋을 세계에 알리려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46이다. 멋과 유행의 샨실인 이탈리아에서 공부했는데도 서구화된 물건이 아닌 잊혀져가는 소박하고 토속적인 우리 것들을 찾아 멋으로 승화시켜 세계 우리 문화를 알리려 한다. 빨리빨리 시대에 맞게 정교한 기계들이 많건만 고집스럽도록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한다. 좋은 가죽을 선택하고 우리 조상이 써오던 전통 방식대로 한다. 구멍을 뚫고 숨결과 혼을 불어넣어 깊고 미련스럽도록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세상에 오직 한 점뿐인 독특한 작품을 만든다. 그녀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좋아서 만들어 놓으면
손님이 좋아해 가져간다. 손님 취향이 아닌 작가 취향에 손님이 맞춘다. 그게 그녀의 남다른 작품 세계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강한 개성을 가졌기에 고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선생님은 그런 고집 때문에 작품이 더 돋보여요. 그런가? 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달라면 안 만들어. 그녀는 그랬다. 손님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틀에 손님을 끼운다.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인사동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한국이 낳은 수공예 작가다. 어디로 가볼까? 그녀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무조건 달린다. 빗속을 달리면서 축축한 날씨와는 다르게 마음 한편은 가볍다. 꼴망태도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된다. 전시회는 언제나 긴장되지만 이번 전시회는 달랐다. 연세가 높으신 스승님이 아끼는 제자 작품을 만나려고 이탈리아에서 오시지 않는가. 교수님이 작품을 보시고 수제품이 바로 명품이야 라는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고생해 온 것이다. 100km, 120km, 140km, 160km. 누가 부르는 것도 빨리 오라 퇴근하는 것도 아닌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달린다. 중부 고속도로에서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또 무작정 달린다. 진주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그래, 진주를 가보자. 그녀는 꿈속에서 본 풍경이 혹시 진주가 아니었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도시를 꿈에 의존하며 찾아간다. 오래잖아 차는 진주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남강이 보인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예양의 도시 진주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아빠의 고향이어서인지 낯설지가 않다. 엄마의 자궁처럼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남강 둔치로 천천히 차를 몰아 주변 경관을 감상한다. 남강 다리를 본다. 교각에 붙은 조형물이 신기해서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바쁘게 걷는 여인에게 말을 붙인다. 아주머니, 저 교각 밑에 노란 게 뭘 상징하는 건가요? 예쁘네요. 어데? 아, 저 노란 가락지에? 저게 가락지인가요? 하모에. 농개가 외장을 보듬고 물에 빠지면서 손이 풀릴까봐 매듭처럼 10손가락에 낀 쌍가락지라 카드만예.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쌍가락지 같네요.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남강의 교각에 논개의 충정을 기리려고 가락지를 남강, 논개, 쌍가락지 혼자 중얼거리며 남강 둔치에 서서 강물을 본다. 멈춰버린 시간을 토해내지 못하고 멍으로 얼룩진 하늘 물살로 가르며 강물은 침묵으로 유유히 흐른다. 시계를 본다. 어느새 오후 2시가 넘었다. 진주라는 도시에 푹 빠져 배고픈 것도 잊었다. 그녀는 두리번거린다. 산오리탕, 집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왔으니 보신이나 하고 가자. 미령은 식당으로 들어섰다. 몇 분인데 얘? 혼자예요. 주인은 멀뚱히 쳐다본다. 혼자, 그것도 오리탕을 먹으러 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미령은 오리탕을 먹고는 찻집을 찾았다. 비 오는 날 찻집은 조용했다. 아가씨는 작고 아늑한 차실로 안내했다. 명상음악을 들으며 차를 우려 마신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언니? 응, 왜? 어디에요?
온다고 온 게 진주네. 지금 찻집이야. 뭐라고요? 진주라고요? 세상에. 지연이는 놀라는 음성이다. 이 빗속에 진주까지 왔다 했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얼른 와요. 거기가 어디라고. 차 조심하고요. 지연이는 가족 아닌 가족이 되어 늘 그녀를 챙긴다. 비가 온다고 이토록 먼 진주에 와서 찻집에 있는 자신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병인가? 만약 병이라면 가족도 없는데 어쩐다. 이러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되지. 이번 전시회 끝나면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하며 차를 마신다. 이제 길을 되돌려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눈이 스르르 감긴다.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한다. 잠시 눈만 감고 있어도 피로가 풀릴 것 같아 로댕처럼 턱을 개고 앉았다. 아가야, 아가야. 문득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꿈이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 자기를 불렀다. 사랑이 담긴 목소리. 꿈속에서 그녀는 두리번거렸다.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그토록 간절히 부를 사람이 있겠는가. 얼굴 없는 사람은 내 엄마일 테지. 잠시 비몽사몽에 들은 목소리가 엄마라고 단정한다. 죽어서도 이 딸을 못 잊어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녀는 목을 떼가 쏴 하면서 아려온다. 눈에 갠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지나친 사랑이 싫어 못 견뎌 하지 않았던가. 이탈리아에서 엄마의 가슴에 그토록 생채기를 냈었고 너무 잘했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싹둑 자르고 새가 되어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다 알고도 품어주었고 서운해도 응석으로 받아주던 엄마. 꿈에서라도 만나면 미안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얼굴 없이 그렇게 잠시 다녀갔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는 가방을 열어 거울을 꺼낸다. 마스카라가 눈가에 번졌다. 손수건으로 닦아내고는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머리를 쓸어 올리고 립스틱을 바른다. 찻집 주인이 오미자 차를 한 잔 들고 온다. 손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예? 이거 마시면 피로가 풀릴 깁니다. 아, 네, 오미자 차군요. 색이 곱네요. 고맙습니다. 집이 진주인가, 예? 아니요, 서울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고 왔더니 졸리네요. 조는 걸 보셨나 봐요. 미령은 부끄러워 배시시 웃는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고향 오셨어요? 예? 부모님 고향이라지만 처음 와봤어요. 난강변에서 비오는 도시를 감상했는데 비 때문인지 하늘도 제빛을 잃고 우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울어예?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물끄러미 창밖을 본다. 낮은 건물들도 서러운 듯 눈물을 감추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 비가 그치면 내일은 맑고 파란 하늘이 방글에 웃을 테지. 그녀는 찻집을 나왔다. 차에 시동을 건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나온 것 같이 개운하지 않은 마음이 붙잡는다. 왜일까? 꿈도 그렇고 낯설지 않은 이 거리. 이런 걸 불가에서는 윤회설이라고 전생론을 끌어다 붙이는 건 아닐까. 그녀는 진주라는 도시를 또 찾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차창을 내려 주변을 한 번 더 가만가만 눈에 담는다. 그러다 길 앞 꽃집 2층에 가죽 디자인이라는 낡은 목간판이 눈에 꽂혔다. 같은 업종이라고 저 공방이 날 불렀나. 이런 소도시에도 가죽 공방이 있네. 미령은 자석에 끌린 듯 차에서 내려 꽃집 옆 난간으로 난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
문을 밀었다. 문에 달린 주물종은 땡그랑 소리를 내며 손님이 왔음을 알린다. 작업대 곁에 앉은 노부는 공방에 찾아든 손님에게는 관심도 없다. 앞치마를 두르고 갈색 물이 든 천을 무릎에 얹어놓고 가죽을 손질한다. 어찌 왔소? 구경 좀 하려고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퉁명스럽게 툭 던진다. 앉든지 구경하든지 알아서 하이소. 여전히 눈길도 주지 않는다. 그녀는 작업대 곁에 놓인 의자를 끌어다 노부 곁에 놓고 앉는다. 할아버지, 쉬어가도 되죠? 공방 안을 둘러본다. 그녀는 깜짝 놀란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노부의 작품은 그녀의 작품과 너무도 비슷했다. 창작이란 머리로 짜내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던가. 저 벽에 걸린 남자 서류 가방, 지갑, 열쇠고리는 어느 한쪽이 디자인을 훔쳐 만든 것처럼 너무도 닮았다. 왜 나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까? 의아스러워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 작업하는 손길만 본다. 노부는 그녀가 있는 것도 잊은 듯 가죽 조각의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플라스틱 공구함을 열어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노쇠 같은 고리 장식을 꺼낸다. 그 고리를 뚫어놓은 구멍에 끼우더니 무쇠판에 얹어 한 손은 가죽을 한 손은 망치를 잡고 탕탕 두드린다. 망치 소리는 잠자는 먼 기억 저편을 먼지털어 깨우듯 성광처럼 칙칙한 공간이 생긴다.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기억을 잡으려 눈을 감는다. 어두운 공간이 보인다. 짙은 물체가 어른거린다. 가죽을 자르는 누군가가 있다. 이게 뭘까? 그녀는 기억의 덩어리를 정리하려고 다시 눈을 감는다. 비가, 그래, 비가 내린다. 아무리 눈을 꾹꾹 감아도 더는 떠오르는 게 없다. 참 개의한 일이다. 눈을 뜨고 노부를 바라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비오는 오늘 이 공간을 떠올렸구나. 다시 노부를 본다. 돋보기를 쓰고 양미간을 한껏 좁혀 이마에 굵은 주름을 만들더니 박은 징을 들여다본다. 그러고는 손으로 징 주변을 이리저리 훑어보고는 만족한 듯 입기가 살짝 올라간다. 칙칙한 얼굴에 볼 우물이 보인다. 그녀는 돌아가야 하는 것도 있고 노부의 손놀림만 넋을 잃고 본다. 손인지 가죽인지 구별도 안 되는 거무튀튀하고 소뚜껑 같은 손으로 두 개의 바늘을 교차시키며 스티칭한다. 아니, 손가락이 할아버지 새끼손가락이 나처럼 짧잖아. 그녀는 손을 펴 자신의 손가락과 노부의 손가락을 번갈아 본다. 이제껏 나 같은 손가락은 못 봤는데 너무도 닮은 새끼손가락이 신기했다. 엄마는 뇌머리 같은 내 손가락이 부자 되는 거라 했는데 노부는 부자 같지 않아서 피식 웃는다. 가족이 다 가족일 하세요? 미령의 말에 노부는 가죽 깊던 손을 멈추고 돋보기 너머 미령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젊은이는 올해 몇이요? 저 46이에요. 46이라는 말에 노부는 얼굴이 굳어진다. 내 담배 한 대 피도 되겠소? 싫으면 나가 있든지. 죄송하지만 저도 가슴이 답답해서요. 젊은 사람이 뭐 하려고 피워? 백해무익인걸. 일하다 안 풀리면 찾게 되네요. 뭔 일 하길래? 가죽이요. 할아버지처럼. 그라모 오늘만. 노부는 담배에 불을 붙여 건넨다. 미령은 담배를 받아
고개를 약간 돌려 빨았다. 입에서 품어낸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는 천정을 되돌아 그녀의 머리 위에서 흩어진다. 두 모금을 더 빨고는 비벼 끈다. 집은 어디에요? 여그 사람 아인 것 같구마. 서울입니다. 어째 진주는 비가 와서 무작정 온 게. 그 말에 노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본다. 병이거만 무작정 빗속을 쏘다닌다 커먼. 제가 이상해 보여요? 어데 비 온다고 얘까지 왔다니께 우습제. 그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오랜 지기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눈다. 노부도 이내 담배를 끈다. 내 딸도 올해 46이요. 나 그 딸하고 사요. 아, 네. 노부의 얼굴은 황량한 겨울 들판처럼 허럽게 보인다. 그런 노부를 보며 딸이 장애인일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커피 마실라요? 고맙습니다. 진하게 두 잔의 커피를 타와서 미령에게 내민다. 노부는 커피를 마시면서 스쳐 지나가는 남의 일처럼 자기 이야기를 한다. 난 딸을 잃었어. 우리야 4살 때였지. 충격으로 엄마는 죽고 난 딸을 찾으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졌는데. 말을 하다 그녀 얼굴을 찬찬히 본다. 그러고는 숨을 말아 길게 뱉는다. 노부의 탄식 섞인 한숨에는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누가 그랬을까요? 글게요. 잡히기만 하면 이 손으로 죽였을 건디 명줄이 긴지 여태 못 잡았소. 미령은 노부를 본다. 활처럼 휘어진 허리, 바위처럼 굳어 표정 없는 얼굴. 미령은 자기와 상관없는데 온몸 구석구석 전율이 느껴지고 입안은 강변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하고 가슴은 탱자나무 가시로 마구 쑤신 듯 아려진다. 할아버지, 이제 다 털어버리세요. 그게 맘대로 돼야지. 세월이 이렇게 지나도 자꾸 꿈에 보이니. 노부는 요즘 부쩍 딸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 꿈을 꾼다고 한다. 뭔 일이나 없어야 할 낀데 어디서 처참하게 살까봐 내도 따신 방서 잠 못 자제. 차라리 죽어 꽁꽁 묻어 죽이라도 했으면 있기라도 하겠구만. 노부는 복받치는 눈물을 잡아내는 듯 눈썹 옆자리에 굵은 동맥이 시퍼렇게 툭 튀어오른다. 만약 누군가 잘 키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씨 내도 내지만 집사람 인생을 꿀꺽 삼켰는데 잡히면 칼로 살을 한 점 한 점 떼어 죽일락 했소. 허나 지금은 살아오면서 딸의 유괴범을 그토록 저주하며 살았었다. 허나 딸만 고생시키지 않고 잘 키웠다면 이제는 용서할 것 같다는 이야기다. 노부의 음성은 축축해진다. 그녀도 알지 못할 서러움이 북받쳤다. 남의 집 일에 울컥거릴까봐 의자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열쇠 고리를 본다. 한 뼘 길이의 통가죽에 갈색 염색을 해서 중심선을 작은 징으로 연결하고 양옆은 붉은 나뭇잎 모양의 홈을 파 만든 갈잎이다. 거기다 투박한 둥근 원을 고리로 붙여서 보는 사람에 따라 나뭇잎도 인어 아가씨도 볼에 붉은 선을 그린 인디언 추장 같기도 했다. 재미있는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심장에 한으로 점철된 할아버지의 통안도 잊은 채 재미있어 해실거린다. 노부는 의자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는다.
앞치마에 가렸던 검은 바지는 염색 물감으로 얼룩져 또 다른 무늬를 이룬다. 표정 없는 얼굴, 굳게 닫힌 입은 좀채 벌려질 것 같지 않건만 누리끼리한 이 속을 드러내놓고 묻지 않아도 계속 말을 한다. 가족은 아는 몇이요? 결혼 안 했어요. 아빠 엄마는 저 하나를 당신들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셨고요.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부모는 다 그런 기지. 그녀는 시계를 본다. 5시다. 여기서 마냥 머물 수는 없었다. 저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갈 깁니까? 네, 진주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와서 할아버지 작품도 감상했고 반가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노부는 미령을 붙잡는다. 글카면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이소. 먼 길 가다 해나 잠오면 어쩔라고. 그녀를 걱정한다. 아빠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까요? 미령은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활짝 웃는다. 노부는 작업대 위에 놓인 무선 주전자를 든다. 작업대는 가죽 공예품을 만드는 마술대이고 식탁이고 손님과 차를 나누는 차탁이기도 했다. 이번엔 제가 끓일게요. 노부는 빙그레 웃으며 주전자를 건넨다. 그녀는 주전자를 받아 정수기로 가서 물을 받다가 무심코 정수기 곁에 있는 진열대를 본다. 이게 왜 여기에? 하마터면 고함을 지를 뻔했다. 내 공방에 있는 것과 똑같은데 미령은 신발을 들어 이리저리 살핀다. 여기 신발에도 진이라고 새겨져 있다. 내가 가진 건 오른짝인데 이건 왼짝이다. 머리가 핑글핑글 돌고 얼굴이 창박해진다. 몸을 가눌 수 없어 휘청거린다. 주전자가 땅 바닥에 뒹군다. 신발은, 저 신발은. 그녀는 뒷말을 잊지 못한 채 입가에 경련이 일고 손끝이 바르르 떨리며 가슴이 새가슴 되어 팔딱거린다. 노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얗게 질린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힌다. 갑자기 와 극하여. 어디 아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았던 미령은 더듬거리며 묻는다. 신발이 왜 한 짝만. 작품인가요? 노부는 담배를 꺼낸다. 뻐끔뻐끔 연거푸 빨아당기고는 푸 하며 길게 뱉어낸다. 그러고는 타담한 담배를 재떨이에 놓고는 무겁게 입을 연다. 참 기맥힌 일이지 세상에. 노부는 말을 하려다 뚝 끊고 일어선다. 그러고는 침통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주전자를 들어 싱크대로 가져간다. 행주로 주전자를 닦아내고 다시 물을 채워 전원 버튼을 누른다. 끓여진 물에 커피를 타서 그녀 앞에 놓는다. 마시소. 네. 저 가죽신 한 짝은 우리 아거였소. 노부는 가슴에 불이 활활 타는지 커피에 찬물을 가득 부어 단숨에 마셔버린다. 조금 후 불길을 잠재운 듯 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고는 가슴에 꼭꼭 채워둔 숯검덩이 된 심장을 털어낸다. 노부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지그시 감는다. 아, 엄마가 만들어 신킨 첫날 집 앞에서 놀았는데 좀 이따 나가보니 우리 진이는 흔적도 없고 저 신발 한 짝만 빗속에 떨어져 있었소. 그날 또 오늘 맨치로 비가 왔지. 4살에 이자 붙는데 지금 만난다 캐도
알기나 할지. 노부의 기막힌 사연에 미령은 흐느낀다. 그럼 진이란 글은? 그건 그놈 이름이요. 성은 윤이고 이름은 애자로 진이었지. 윤진. 이름이라고요? 와요. 우리 진이를 아요? 알아요? 미령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떤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노부도 정신없기는 매 한 가지다.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어 떨리는 음성으로 다그친다. 우리 딸을 혹시 그 오른짝이 저한테 뭐라고? 그라모 그 신발이 괜히 극하는 거 아이지요? 야? 미령은 어지럽다. 노부의 말이 메아리처럼 아득해진다. 노부가 보이다 흐려지고 공방이 흔들리고 천정 전구가 점점 빛을 잃는다. 인자 정신 드요? 내 말 듣기요? 내 알겠소? 미령은 눈을 뜨고는 두리번거린다. 여긴 병실이라는 걸 알고는 어떤 감정의 눈물인지도 모른 채 흐느낀다. 노부는 우는 그녀를 안타까운 듯 쳐다보며 손을 잡는다. 미령은 연어 이야기가 떠올랐다. 넓은 바다에서 온몸이 찢어져 만신창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태어난 개천을 찾아가는 연어처럼 자신이 칙칙한 가죽을 좋아하고 그토록 가죽 공예를 하려 했고 같은 디자인을 만들고 비오는 날이면 왜 못 견뎌 했는지 자석에 끌리듯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찮은 미물이 이럴진데 사람이야 말해 뭐 하겠는가. 필연인 게야. 노부는 미령이가 딸이라고 확신한다. 공방을 찾아온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건 핏줄의 당김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작정 진주까지 왔겠는가. 무엇보다 가죽신이 있다면 틀림없다. 생김도 죽은 할멈을 꼭 빼닮았어. 내 딸이 맞아. 틀림없는 내 딸 진이라고. 저 얼굴 알겠어요? 어릴 때 기억이. 기억나고 말고 세월 간다고 어찌 잊겠어. 노부는 찾아온 자식도 몰라봤다며 혀를 끌끌 찬다. 임자, 우리 강세이가 날 찾아왔어. 똑띠 봐. 야가 우리 진이라고. 노부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는다. 미령의 핏발선 붉은 눈에선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노부도 훌쩍이며 손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낸다. 미령은 노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가지런히 대어본다. 이게 뭔 일이고 씨 도둑질 못한다 카더만. 노부는 미령을 와락 끌어안는다. 이게 꿈 아이제? 고맙대. 잘 커 날 찾아줘서. 서로 얼싸안고 얼굴을 매만지다 또다시 확인하며 한으로 맺힌 응어리를 통곡으로 풀어놓는다. 그녀가 안긴 깡마른 노부의 가슴팍은 고양이고 탯줄에서 이어진 끊어낼 수 없는 질긴 끈이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결국 부모와 자식은 만나게 되는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